예, 안녕하십니까. 자율주행 연구회 그 회장을 맡고 있는 윤덕구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세션으로 자율주행 연구회랑 국토정보공사에서 조인트 세션으로 해서 저희 학술대회 연구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참석하신 분들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한국교통연구원의 강경표 박사님 참석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이 자율주의 연구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전남대학교 박재진 교수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의 임경일 박사님, 그리고 국토정보공사의 조국 박사님, 그 다음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박재홍 수석연구원 이렇게 같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예, 사실 이 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가 원래 자율주행 자동차 인식 지원을 위해서 DB를 구축하고 또 그 인식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DB를 구축하고 제공하는 그 과제였고요. 사실 산자부 상기평 과제에서 2015년부터 금년 5월까지 과제를 수행한 그 연구단 내용입니다. 국토정보공사와 건설기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그 다음에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이 같이 참여를 한 과제인데, 이게 산자부 과제다 보니까 주로 자동차 공학회 쪽에서 발표가 좀 많이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교통 쪽과의 같은 연계가 필요할 것 같아서 교통학회에서는 이번에 처음 발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통을 전공하신 저희 교통인 여러분들께서 좀 발표를 많이 들어주시고 앞으로 같이 좀 공유하실 수 있는 건전한 방향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발표해 주실 분, 데이터 기반의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을 발표해 주실 분,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의 임경일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임경입니다. 저희 그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은 지금 윤덕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해당 과제에서 인식 관련된 DB를 구축하고 어노테이션하는 평가 프로그램 작성까지를 이제 담당을 했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현재 자율주행 생태계에서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판교 제로시티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인 뭐 그런 차원에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슬라이드는 이제 자율주행 경쟁력 비교라고 해서 이제 뭐 다양한 그 리서치 기관에서 이제 자율주행 경쟁력을 나타내는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17년도만 하더라도 이제 보시는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자동차 양산업체가 그 상위에 랭크된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2017년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구글의 웨이모가 이제 7위에 랭크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점차 해를 거듭하면서부터 기존의 자동차 양산업체가 아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뭐 자율주행과 관련 산업을 리드한다고 볼 수 있는 웨이모라든가 뭐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지금 상위에 랭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지금 자동차 양산 뭐 OEM과 이런 웨이모라든가 뭐 인텔과 뭐 같은 다양한 이 큰 두 뭐 OEM들은 사실 자율주행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자동차 OEM 같은 경우에는 뭐 기반이 차량을 판매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율주행 역시도 하나의 자동차 안에 어떤 기능으로서 계속 어떤 산업을 뭐 이어가려고 하는 성향이 짙은가 하면, 반면 뭐 IT 기업의 뭐 구글이나 뭐 다른 인텔이나 다른 어떤 기업들은 자율주행 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2차적인 산업의 어떤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슬라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기존의 어떤 자동차 기반의 OEM들이 자율주행을 바라보는 시각과 뭐 구글 웨이모 같은 IT 기반의 새로운 OEM들이 자율주행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웨이모라든가 IT 기반의 새로운 OEM들은
자율주행 차만을 가지고 지금 어떤 뭐 산업의 어떤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 차로 인해서 이제 다양하게 기존 어떻게 보면 새롭게 발생하는 산업도 있지만 기존 산업과 융합해서 새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뭐 다양한 서비스 그리고 그 서비스를 뭐 상용화 또는 어떤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어떤 데이터 산업을 더 관점으로 본다고 보시면 되는 게 이로 인해서 어떤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이런 데이터들이 곧 자율주행 산업에 있어서 진짜 키포인트가 아닌가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를 잠깐 뒤로 가서 보면 2017년도에는 이제 현대 기아 뭐 자동차도 약 10위권 안에 랭크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해를 거듭함으로써 이제 현대 자동차의 그 자율주행 경쟁력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실제로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율주행 기술력이 뭐 국내와 이제 선진 뭐 해외 뭐 비교하는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사실 기술력의 차이라기보다는 물론 어느 정도의 차이도 있지만 이제 자율주행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이런 부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흐름에 맞춰서 자율주행 기술력 자체를 어떻게 쫓기보다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바뀐 흐름에 맞춰서 자율주행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산업과 그 서비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처리를 해서 그 산업의 진정한 리더로서 이제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 그 판교에서 이제 판교 제로시티가 2017년도부터 자율주행 실증 단지를 목적으로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판교 제로시티는 실제 환경에서 어떤 오픈 플랫폼 기반의 자율주행 실증 단지를 목적으로 구축이 되고 있고 2017년도부터 이제 그 기본 설계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익히 알고 계시는 제1판교 테크노밸리와 그 근접한 제2테크노밸리에 지금 한창 건설이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슬라이드에 이제 표시되고 있는 이 상단 부분이 활발히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8년도 9월에 이제 제로 셔틀이 이제 공식 운영을 이제 허가를 받았고 작년도 5월에는 경기도 자율주행 센터가 개소를 진행해서 이 지금 자율주행 실증을 목적으로 이제 뭐 개발되고 있는 목적에 맞춰서 이제 그 해당 산업과 관련된 실증 테스트 지원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판교 제로시티는 지속 가능한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고 해당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실증 테스트 지원,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데이터 산업, 그리고 관련 스타트업 육성, 그다음에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경기도 내 뭐 가지고 내포하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 자율주행 산업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제로시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이 테크노밸리가 계속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실증 관련해서는 제1판교까지로 확장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1판교까지 이제 다양한 IoT 전용 연구 지원망까지 구축이 된 상태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실증을 제2판교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1판교까지 확장을 돼서 해당 관련된 뭐 자율주행 플랫폼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관련된 다양한 실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판교 경기도 자율주행 센터에서는 이런 실증 지원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실증을 지원하고 있고 하나는 바로 이제 실증 테스트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자체 개발한 VTX 단말기를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을 대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관련된 어떤 뭐 인프라 서비스나 실증을 하실 수 있는 연구 전망을 대여 임대해드리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판교 제로시티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을 한번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고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현재 8개 입주 스타트업들이 센터 내 입주를 해서 계속적인 자율주행과 관련된 산업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가능한 이제 겹치지 않는 선에서 입주를 뭐 했고, 관련된 보시는 것처럼 뭐 자율주행 뭐 센서 개발, 뭐 인프라 개발, 뭐 VTX 단말기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계속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해당 스타트업들이 좀 더 큰 대기업과 어떤 뭐 공간과의 어떤 커넥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는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면서 스타트업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더 확장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간략하게 이제 제로 시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데이터, 데이터 안에서도 물론 이 해당 과제에서 진행했었던 인식과 관련된 DB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자율주행 산업에 있어서 이제 어떤 데이터가 진짜 중요하고 저희가 축적을 해야 되며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로시티 안에는 이제 국토부 자율주행 임시 허가를 받은 2대의 제로 셔틀이 있습니다. 해당 셔틀 2대는 올해 3월을 기준으로 약 1200km의 자율주행 누적 거리가 있고, 한 600분 이상의 일반인 탑승객을 실제로 이제 셔틀을 통해서 태움으로써 다양한 피드백과 어떤 일반인 탑승 실증이라는 걸 수행을 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사태로 잠정 중단된 상태이긴 한데, 이 사태가 마무리되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반인 탑승은 언제든지 이어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일반인 탑승이 단순히 시연 정도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일반인들을 탑승시켜서 해당 제1판교까지 해당하는 이 거리를 실제 운영을 함으로써 저희가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다음번 세대의 어떤 제로 셔틀을 만들고 구축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 다양한 방향으로 이제 저희한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어떤 개인 이동 플랫폼 산업이 또 발전하는 추세에 맞춰서 어떤 제로 PM이라고 해서 뭐 실내 이동 수단까지 만들었는데, 해당 건도 이제 자율주행 플랫폼을 어디까지 가서 이동을 한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엔드 투 엔드 마지막 라스트 마일의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무엇이 있는지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로 셔틀로 해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은 쉽게 장착된 센서 데이터와 그다음에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측이 데이터, 그리고 해당 주행 코스를 주행하면서 해당 전방의 어떤 비전 데이터들, 그리고 자율주행 플랫폼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모든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저장이 되고 있고, 해당 데이터들은 저희 데이터 센터에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축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율주행 솔루션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일정 수준의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이제 슬라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뭐 객체, 뭐 위치, 뭐 경로 판단 같은 다양한 어떤 요구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맞는 표현인지 잘 모르겠지만, 해당 조건들을 다 만족을 해야지만 실도로에서 안전하게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여기서 나열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은 현재는 자율주행 데이터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율주행 데이터만 저장하는 거는 이제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이터들이 뭐가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실제 교통 상황에서 이제 주행을 하게 되면 다양한 지켜야 되는 룰들이 있습니다. 뭐 보시는 거는 저희 제로 셔틀이 실제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 어떤 룰을 가지고 이제 좌회전을 수행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뭐 간략하게 여기서 자세하게 저희의 어떤 룰을 설명하기보다는 해당 과정을 하면서 신호 정보도 인지해야 되고 신호 정보도 받고 해당 저희의 판단 정보도 다 로그가 남고 이런 것들이 다 인프라와 협력해서 어떤 자율주행에 이제 뭐 상용화까지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좀 더 이제 많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들도 많이 저장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나아가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실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이제 일반인들을 탑승하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돼 있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이지만 실제 이제 필요에 의한 서비스를 수행함으로써 거기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이제 축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통계 자료나 이제 경기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내 이제 약 27%에 해당하는 인구가 교통 약자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이제 현재 뭐 인구난 고령화 문제와 맞물려서 점점 더 이 퍼센테이지가 커질 것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수치고 이런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 약자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퍼센테이지가 또 고령자로 조사가 되는데 고령 인구를 위한 어떤 서비스가 준비되고 해당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한 실증 테스트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자율주행이 어떤 4차 산업혁명이 그냥 새로운 기술로만 평가되는 게 아니라 지금의 현재 사회 문제와 맞물려서 필요한 기술로서 인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는 이제 경기도 내 이제 교통 소외 지역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방안에서 이제 준비된 맞춤형 그 서비스로서 이미 경기도에는 이제 대중교통 측면에서 벽지 노선이라고 하고 있는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교통 소외 지역은 맞춤형 버스라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이 단발성으로 되고 있긴 했는데 운영적인 측면의 어떤 현실적 문제 때문에 단발성으로밖에 이어지지 않았던 문제가 있고요. 저희는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비스가 그 돈에 그 직접적으로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그 경기연구원의 그 통계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제 저희가 경기도에서 진행했었던 대중교통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자율주행과 맞물려서 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와 맞물려서 가장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허브앤스포크 방식의 광역버스 정책을 자율주행과 접목해서 해당 판교 지역에도 이제 있는 그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판교에는 판교 성남시에는 지금 누리버스라고 해서 해당 그 교통 소외 지역을 커버하는 그 노선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방식의 늘 문제점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운영의 그 한계가 분명히 있었고 또한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 적은 대수로 넓은 영역을 커버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효율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한계가 부딪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허브 앤 스포크 방식으로 해서 중앙에 이제 기존 좌측과 같은 구조를 이제 자율주행 셔틀이 실증으로 접목을 함으로써 해당 허브까지에 도달하는 것을 자율주행이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존에 잘 진행되었던 어떤 정책을 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산업과 점점 이제 발생하는 데이터들이 많을 텐데 해당 어떤 실증 테스트라는 것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어떻게 하면 피드백돼서 긍정적인 시너지 영향을 계속 미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해 봤을 때 경기도 내 다양한 권역별 그 지역의 데이터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이런 실증의 방식을 좀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실증 테스트가 서비스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대상이 정해지면 거기서 그냥 실증 테스트라고 해서 단발성으로 끝나고 이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구조로 나눠서 해당 서비스와 그 지역이 정해졌더라도 비교할 수 있는 다른 타 지역을 선정함으로써 이제 해당 서비스의 그 실리를 좀 더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고 결과물로서 어떤 서비스의 유무를 따지기보다는 발생하는 데이터를 지역별로 축적을 하고 그 데이터를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그 실증을 통해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이 다음에 어떤 실증 테스트나 다음에 어떤 서비스에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함으로써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어떤 데이터 그 실질적인 어떤 데이터 필요한 데이터의 구축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그 과제랑은 큰 약간 좀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하기도 조금 어렵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당 과제를 참여하면서 인식 조국에 대한 DB도 구축을 했었고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데이터라는 것이 DB라는 것이 그냥 보다 효과적으로 저장이 될까 활용될 수 있을까를 오늘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마이크 끄고 이야기했네요. 서두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발표자분들이랑 토론자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린 게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돼 있어서 우선은 1인당 발표 20분에 토론 10분 정도를 할당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 발표를 듣고 토론하기보다는 좀 너무 내용이 혹시라도 많기도 하고 또 다 듣는 분들이 또 지루하실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저희가 하나 발표 끝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교통연구원의 강경표 박사님, 먼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안 되는데?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키 이슈는 요즘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 자율주행 생태계 아니면 실증단지, 테스트베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미래의 어떤 교통산업, 나는 더 나가서 자동차 산업의 어떤 지속 가능한 생태계 모델을 좀 만들고자 하는 그런 어떤 단초가 되는 그런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연구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은 거의 좀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거기에 공통적인 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발표자께서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이 기존의 컨벤셔널한 어떤 그런 피라미드 구조에서
또 언어의 어떤 그런 신규 플레이어들이 많이 생기고 그 플레이어들이 기존에는 자동차 산업에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다가 새로운 어떤 그런 전체 어떤 자율주행이나 자동화, 쉐어링하는 그런 어떤 그 미래 모빌리티의 측면에서는 새로운 신규 플레이어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런 플레이어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정책 목표에 있는 어떤 그런 센터, 관제센터, 데이터 센터 이런 센터들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좀 그 규명이 돼야 실제 자동차 산업에서의 어떤 위기, 뭐 요즘 뭐 코비드 19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어떤 위기가 있을 거예요. 위기의 어떤 그 리스크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생태 그 판교 제로시티만의 어떤 그런 뉴 플레이어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규명이 되면은 좀 더 생태계라는 흔히 얘기하는 그 선순환 구조, 지속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근거가 되지 않을까. 또 산업도 그런 측면에서 좀 강화가 되면은 더 좀 그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두 번째는 그 뭐랄까요? 지금 그 서두에 얘기했던 자율주행의 경쟁력이라 해서 네비건트인가요? 그 리포터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거는 어떤 민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데이터 기반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 데이터 기반의 어떤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봤을 때는 또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그 가장 지금 그래도 그 글로벌리하게 좀 보고 있는 게 그 캘리포니아 DMV에서 매년 하고 있는 디스엔게이지먼트 리포터가 있듯이 그 리포터에 보면은 실제 그런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그 넘버 오브 디스엔게이지먼트 퍼 뭐 1000 마일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자율주행 기술이 점점점 상용화, 그러니까 이 상용화라는 게 실제 일반 운전자가 운전을 했을 때의 단위 주행 거리당 사고 건수 이런 것도 맞물려서 우리들이 좀 새로운 인디케이터를 만들고 그거를 공유하는 어차피 이것도 데이터의 공유라는 측면에서의 생태계를 조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인디케이터도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 이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게 규제라고 좀 비칠 수 있지만 그런 참여하는 기업들과 또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 그리고 그 관리하는 기관과의 어떤 협업이 중요해요. 그 협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전체계거든요. 실제 임시운행이 이제 공로소항에서 허용되고 있지만 사고라는 거는 사실 우리 국내에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진짜로 있는데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마이너한 사고일 수도 있지만 그런 사고가 이제 아마 좀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협업 그러니까 어떤 어소시에이션을 만들어서 어떤 안전 가이드라인 안에서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좀 그 지침도 나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임경일 박사님 발표는 잘 들었고요. 이제 우리 강경표 박사님께서 좀 거시적으로 말씀을 주셨으면 저는 좀 현실적으로 좀 필요한 내용들 이런 게 더 당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어차피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저도 과거에 이제 이런 R&D를 추진하거나 이런 실증을 해보면서 느꼈던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주제 자체가 데이터 기반으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기반의 수립은 데이터 셋이에요. 그래서 DB를 구성할 때 그 DB 셋을 조금 뭐 표준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구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워낙 많은 데이터들이 산발적으로 어떻게 저희한테 그 제공이 되는데 그러려면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 셋을 아닌 표준화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제 제로시티에서 나오는 아주 좋은 데이터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게 좀 선도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지금 시범사업 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애초 그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좀 개입하셔가지고 데이터는 결국 신뢰 수준이잖아요. 필터링을 잘 해야고 좋은 데이터가 올라와야지만 저희가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서비스를 확보한다거나 또는 서비스를 발굴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좀 부탁을 좀 드리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라는 건 결국 이게 얼마만큼 공유를 해주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시범 사업이고 국책 사업이고 아니면은 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어떤 특정인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외부의 오픈 API 형태, 오픈 플랫폼 형태로 네.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네. 만약 있으면 이러한 게 결국은 공유 경제하고 또 맞물려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훨씬 더 다양한 또 채널을 열어서 이게 이제 융복합으로 접촉을 했을 때 조금 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두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게 이번 그 패스트트랙으로 다부처가제 산자부, 국토부, 그다음에 뭐 가기부, 경찰청에서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진행을 하잖아요. 그게 결국 1조 1천억 정도의 R&D 규모면 실제 현장이 실증 단계까지 가게 되면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분명히 자율주행과 관련된 지금 진행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그쪽과도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을 텐데 새롭게 발굴되는 그러니까 이미 구성되어 있는 연구의 그 기본 구상 말고 상세 기획 들어갈 때 그 또한 마찬가지로 조금 개입을 하셔가지고 연결고리를 좀 더 굳건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실증이라는 거는 현장에다 직접 시범 단지지만 현장에 직접 하는 거잖아요. 네. 실증 단계 전에 이거를 어떻게든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방식들을 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시스템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개발되는 또 디바이스도 굉장히 많을 거고 시제품 포함 그리고 프로그램 내지는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은 이 그 차량 내에 안착이 된다거나 인입을 하기 직전에 많은 그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실험도 하게 될 거고. 예. 그래서 사실은 저도 과거에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라는 걸 하다 보니 이 현장에 직접 실증 직전 단계의 그런 검토가 훨씬 비용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가상현실 시뮬레이터도 좀 활용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유익하다. 그래서 네네.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금 제로 셔틀 탑승 서비스 아까 설명을 주셨더라고요. 예. 근데 실상 그거를 일반인들이 탑승을 하게 되면 정보가 내외부에 디스플레이 표출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자율주행이 운행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정보의 제공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그러니까 차량 내에서의 탑승자한테 제공하는 정보도 있지만 보행자 관점 내지는 주변에 그 차량이 이동하게 되면 그 차량의 정보를 밖에서도 전후방 측면 전부 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사실 어떤 시안을 만든다거나 또는 뭐 어떤 정보의 어떤 기준을 수립한다거나 할 수 있어서 그런 걸 혹시 이용하시는 분한테 이제 설문도 되고 그리고 하게 되면 조금 더 뭐 추가적인 요구사항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곁들이면 훨씬 더 완성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마지막 단계 이제 교통 소외 지역 맞춤 서비스 이야기 하셨잖아요. 사실 보면 교통 소외 지역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그런 자율주행 뭐 순환 셔틀버스 근데 결국은 소외 지역이라는 것은 거기에 아마 고령자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리고 고령 운전자가 아니라 고령자가 많다는 것은 그 셔틀버스의 목적 예를 들어서 집에서 시장을 간다 뭐 집에서 목욕탕을 간다 그럼 결국은 목적이 단순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왕복형으로 운영할지 순환형으로 운영할지 아니면 버스는 규모가 너무 커서 약간 이동 수단 자체의 방식을 좀 바꿀지 그래서 연계교통수단과의 그런 그 어떤 뭐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사실 하면 훨씬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네. 하는 거고요. 뭐 드릴 말씀은 좀 많긴 한데 저 궁금한 것도 있고 오늘 사실 많은 말씀 들어서 좀 더 저도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리를 하면 지역별로 상황별로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텐데 가급적이면 그러한 것들을 여기서 이제 선행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이지만 좀 표준화 단계까지 진척될 수 있는 시범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일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뭐 자율주행의 데이터 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지금 생산이 되는데 어떤 주행 데이터라든지 교통 상황이라든지 여러 데이터가 생산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저희 두 번째, 세 번째 드리는 내용이 인식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좀 저희가 구축한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또 자율주행 데이터베이스 중점으로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율주행 그 코다스라고 저희가 네이밍을 했는데요. 자율주행 인식 기술에 대한 DB 구축 및 평가에 대해서 국토정보공사의 조국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좀 구하면은 이게 아마 유튜브로 발표 자료가 공유가 안 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발표 자료가 업로드가 좀 저희가 늦어져 가지고요.
화면으로 그냥 혹시 바로 쏴주실 수 있으면 그냥 PPT 화면을 바로 좀 비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의 조국 선임연구원입니다. 우선 이러한 그 교통학회하고 저희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내용과 조인트 세션을 개최해 주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윤덕군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서도 참석해 주신 우리 한국교통연구원의 강경규 박사님과 전남대학교의 박재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과제는 저희는 그 자율주행 인식기술 DB 구축 및 평가라고 제가 좀 간략하게 좀 표현을 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추진했던 자율주행 데이터를 활성화하고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부분에 저희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세션을 그에서 발표하게 된 계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그 교통학회에서도 대한교통학회에서도 저희가 이러한 데이터를 구축했다라는 것들 좀 홍보를 해주고 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저희 지능형 자동차 과제에 대한 소개와 지능형 자동차에 대해 DB에 대한 특징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했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는 한 과제를 결과물을 저희가 홍보하게 되게 됐습니다. 과제명은 지능형 자동차 인식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공개형 표준 DB 구축 및 평가 시스템이고 산업부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저희가 본 과제를 시작한 거는 2015년도 6월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도 5월 31일 한 5년 정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능형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용어가 좀 생소했을 단계였고 그때 당시에도 지능형 자동차 해서 ADAS의 시스템을 지원하는 쪽으로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한 2017, 18년도쯤에 빅데이터가 갑작스럽게 성장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활성화한 측면이 좀 더 구축되는 것과 맞물려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습니다. 다양한 환경 및 상황에 대한 지능형 자동차 인식기술 개발을 지원한 것과 편의화된 평가를 통한 표준 DB 구축 및 평가 방법을 개발하는 게 두 가지 목표가 되겠습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그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고 대부분 엄두도 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분야들이 필요한 게 자율주행의 특징인데요.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안 되고 하드웨어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있다고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한계점이 있는 것을 좀 더 확장시키고자 저희가 다양한 센서와 그 다음에 많은 다양한 센서들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표준화된 평가된 기준을 제시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 인식 기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축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토를 정보화하는 게 제 목표가 되겠고요. 정보를 국토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실생활에 활용하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 공간정보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저희가 LX GNSS 시스템에서 RTK에 대한 지위 정보를 위치 정보를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저희가 전국적인 지적 제조차 사업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공간정보 구축 및 사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간정보 포탈에서도 저희가 국토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로 다시 좀 돌아오면은 아시겠지만 해외 지능형 자동차 인식기술 DB가 다양하게 개발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칼텍에 대한 패스트리안 디텍션이라든지 아니면 레인 디텍션 같은 이런 데이터들이 있겠고 그걸 기반으로 최근에 가장 많이 활성화된 키티 데이터셋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평가 지표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키티 데이터셋을 가지고 과연 인식기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면 랭킹을 가지고 부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통용화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실제 키티 데이터는 자율주행 데이터와 차별화된 거는 일반 데이터와 차별화된 거는 3D 3차원 라이다와 영상 정보들이 거의 포함되어 있고 실제 현재는 차후에 바이두의 아폴로 프로젝트라고 해서 시뮬레이션과 아노테이션, 데몬스트레이션 통합한 데이터 DB로 이런 구축하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저희 지능자동차의 그 결과물을 위주로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과연 저희 지능자동차 DB를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가 5가지 정도 키워드로 뽑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독자적인 로깅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시나리오, 그럼 세 번째는 이동체의 데이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고정 환경 데이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한국형 데이터다라고 이렇게 5가지로 저희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로깅 시스템은 저희가 버전 1, 2, 3, 4까지 나와 있는데요. 현재 데이터 2하고 3 정도를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센서 중에 저희가 환경인식 센서 5종과 위치인식 센서가 3종 정도 달려 있습니다. 토탈 저희가 20개 정도의 데이터 센서가 달려 있는데요. 라이다와 레이더, 카메라, 그 다음에 GPS, IS의 다양한 센서들이 달려 있어서 주변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전 2하고 버전 3의 차이점은 뭐냐면, 버전 2에서는 32채널의 벨로다인 채널을 장착을 했고, 버전 3에서는 128채널의 그 센서를 장착을 했습니다. 특히 3차원 데이터가 중요한 점은 뭐냐면,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동영상이 그래서 이와 같은 데이터를 구축을 했고요. 보시면 동영상이 플레이가 안 되네요. 보시다시피 단 프레임으로 보시면 이게 32채널 데이터의 라이를 표현하고 128채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32채널 같은 경우도 100m 에어리어 그 저희가 정도 가지고 있고요. 실제 유효한 우리가 아노테이션에서 쓸 수 있는 데이터는 50m, 30에서 50m 내외입니다. 하지만 그 128채널 같은 경우는 그 300m까지 나가게 되고, 유효한 데이터는 100m 정방에 있는 데이터까지 저희가 아노테이션하고 구별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러한 확장한 측면이 있고, 차후에 데이터도 보시다시피 다양한 데이터를 저희가 로깅을 할 때 카메라 가지고는 판단이 되지 않는 기준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한 거는 강수 환경, 안개, 도심, 강설 환경의 데이터들, 흔히 저희가 표현한 거는 크리티컬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미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저희는 상용화에 근접한 단계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한 대로 맑은 날씨에 차가 하나도 없고 도로도 깨끗하고 그런 환경은 이미 다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지만,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밤이거나 안개거나 아니면은 눈이 많이 온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들은 저희가 부족하다고 전 세계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를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구축을 해서 공개하는 부분을 저희가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게 죄송한데 이게 동영상인데 이게 동영상 분들이 좀 플레이가 안 돼서 좀 죄송한데요. 보시다시피 안개 부분 같은 경우도 실제 이 데이터들 있고 저 멀리 있는 데이터들도 마찬가지로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특히 카메라 같은 경우도 이 라이다들 각각의 아노테이션, 3D 아노테이션과 2D 아노테이션, 아까 말씀드린 20종에 대한 모든 센서들에 대한 동기화와 그 다음에 3D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벨로다인과 LDMRS, 그 다음에 벨로다인 센서들에 되어 있는 것들이 다 동기화돼서 각각의 모두 다 어떠한 원하는, 만약에 많은 데이터를 원하시는 분들은 3차원 데이터, 벨로다인 데이터를 쓴다든지, 아니면 좀 적은 데이터는 16채널의 데이터를 써서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모두 아시다시피 이런 그 폭우 환경에서는 카메라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이렇게 그 어두운 환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데이터에서는 특히 3D 데이터는 유용하다라는 부분들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분석하였습니다. 과연 사고는 어디서 날까? 자율주행의 사고는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손꼽을 정도만 현재 발생을 해서 그다음 데이터가 없어서 저희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그 됐을 때 일반적인 사고 환경이 어디서 많이 나는지에 대한 것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에서의 그 실제 사고 리스트를 받아서 그 사고가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부분에서 많이 나는지를 가서 저희가 추진했고,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나노인어에 대한 레벨링을 도출을 하고 구축을 하였습니다. 실제 아시다시피 키티 데이터나 아폴로 데이터, 뉴신지 데이터로 대표적인 데이터들인데, 저희 코다스 데이터를 그 직관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저희 코다스 데이터는 전방향의 데이터입니다. 키티 데이터는 저 전방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3D GT, 3D 그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도 약간 저희는 이제 1차원도부터 4차원도까지 구축했을 때 조금 많은 데이터를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그 키티와 비교하고 코다스와 비교하고 있을 때 약간의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그런 것을 좀 더 강인하게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또 중점적으로 참고시킨 것은 이동체 데이터는 에 대한 부분도 있고 고정 환경의 데이터인 부분이 있는데,
고정 환경 데이터는 저희가 어떻게 이동체 데이터만 가지고 쉽게 이동체 데이터도 구축하는 데 상당히 어렵고 애를 먹었습니다만은 고정 환경은 과연 좀 더 확장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관점에서의 디텍션이 아니라 꼭 차량을 아니라 전 방향적인 전 구역적인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전국적인 자율주행 지도를 지원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어떻게 갱신하고 구축하는 부분들에서 활성화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항공 영상, 드론의 그 영상을 가지고 데이터를 구축을 할 수 있을까, 지도를 구축할 수 있을까, 아니면 3D 라스 데이터만 가지고 아니면 표지판에 인식할 수 있을까, 아니면 코다스 데이터와 윤곽이 연계됐을 때 어떻게 데이터가 나아질까라는 부분들에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에 보시다시피 마찬가지로 항공 영상 가지고 지능형 정밀도로 지도와 이게 중첩시켜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들이 다 이렇게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영상 데이터만 가지고 도로 지도를 추출할 수 있는 데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연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라스 데이터만 가지고 데이터를 그 정밀도로 지도의 데이터까지 추출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코다스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저희가 지능형 정밀도로 지도를 이렇게 추출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저희가 확장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경 데이터라고 해서 저희가 국내 도로, 국내 환경에 맞는 부분들을 저희가 추진했고 자동차공학회의 그 실도 주행 영상 데이터베이스 기준정보 정확도 평가 방법이라고 단체 표준을 제안해서 최종적으로 제안이 됐습니다. 최근에 추진 중인 것은 ISO TC204에서 그 자율주행 인프라 관련된 표준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과연 어떻게 구축돼야 자율주행 자동차의 어떤 안정화에 지원이 될까라는 부분들에서 현재 지원을 했고 디펜스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표준 DB 서비스로는 저희가 그 실제 데이터 랭킹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데이터에 대한 소개 부분과 랭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텍션이나 로드나 오브젝트 트래킹에 대한 부분 세 부분을 나눠서 하고 있고 저희가 홈페이지를 하고 있는 그 슬로건은 이겁니다. 정확하고 쉽고 누구나 사용하기 편리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데이터 검색이나 미리 보기 표준 포맷을 준수해서 이거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데이터들을 구축했고 저희가 공개형 표준 DB 구축을 2017년도부터 저희가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나 아니면 데이터 결과 보고서나 아니면 자동차 공학회 때 전문 연구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그 2018년도는 저희가 데이터 설명회를 개최하고 매년 자동차 공학회 전문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활성화나 홍보 방안이나 아니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의 데이터를 보완하는 데 저희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2019년도는 그에 다른 꼭 자율주행 자동차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들과 연관이 많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저희가 공간정보 관련해서 측량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인공지능 기계학습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대한자동차공학회나 ITS학회, 대한교통학회, 한국통신학회, 제어로봇 시스템학회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11월쯤에 저희가 2019 자율주행 인식기술 경진대회를 개최를 했고 저희가 전방향 카메라 기반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전방향 옴니 디렉셔널 3D 기반으로 이렇게 위치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자차 위치를 추정하는 차량의 로컬라이제이션을 추정하는 부분으로 3개 파트를 나눠서 저희가 개최를 하고 모두를 우수한 성적과 저희가 생각했던 보다 우수한 성적과 다양한 어프로치가 방법이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인식기술 경진대회에서의 초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데이터들입니다. 크리티컬 이런 보시다시피 이런 환경이 가장 위험한 환경들이지 않습니까? 어두운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빈 환경들. 근데 보시다시피 폴트 디텍션의 한 부분들 결국엔 여기 차량이 하나 있는데 카메라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융합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고요. 두 번째 세션은 그 3D 128채널의 데이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28채널은 300m까지 그 포인트까지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 데이터 유효 개수는 100m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대부분 100m 이내의 데이터를 저희도 어노테이션을 하고 그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했고 사용자들도 100m 정도에 인식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좀 더 다양하게 해서 오브젝트 디텍션과 트래킹은 좀 하는 부분들뿐만 아니라 로컬라이제이션이나 매핑에 대한 부분까지
확장하고자 하고, 저희가 본 과제는 그 이제 2020년 5월 30일 날 마무리가 됐지만, 저희가 국가 데이터 중점 데이터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1차 연도와 2차 연도에 사업을 지원을 받게 돼서 연달아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박재진 교수님 말씀하셨던 오픈 API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더 개발자가 활성화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서 저희는 초점을 맞춰서 저희 그 국가 중점 데이터를 올해 추진하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보완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저희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고 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기평 쪽에서 수행하던 과제를 지금 이 교통학교 쪽에서 같이 좀 많이 좀 활용을 해주십사 하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이 아니라 저희 교통 쪽에서 활용을 해주십사 하고 발표를 좀 부탁드린 건데요. 우선 그 전남대학교 박재인 교수님 먼저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국 박사님 발표 잘 들었고요. 아유, 근데 5년간 상당히 많은 걸 진행하셨네요. 그리고 사실 데이터를 이렇게 인식기술 정형해가지고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충분히 그 노고에 제가 감사를 드리고, 일단 발표 내용에서 궁금하다기보다 좀 더 그 공유를 했으면 하는 내용이, 아까 이제 악조건, 뭐 이래서 악천후라든가 하게 되면 보통 그 강우시라든가 우천시 같은 경우 특히 야간에 우리 조명도 그렇고 헤드라이트도 그렇고 거기가 반사가 있어서 그것들에 대한 이제 오정보를 사실은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정보는 여러 가지 지금 채널이 있어서 그거를 필터링을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시는 여기 채널 자체가 16채널, 32채널, 128채널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여러 가지 센서가 있어서 센서가 또 부착이 되면 결국은 정보가 그러니까 센서의 통합이 이루어진다거나 또 확장이 이루어진다, 그것까지 지금 고민을 하셔가지고 확장성까지 염두에 두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부럽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저도 다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 인식이 신뢰 수준이잖아요. 인식 정확도가 얼마만큼 있게 하는지. 근데 이제 관건은 채널이 늘어나면 늘수록 데이터가 너무 방대해져요. 근데 그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후처리를 해야 될지, 그래서 나름 차량 내에서 이제 그런 서버를 일부 탑재를 하겠지만 그런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조금 일부 궁금하고요. 이제 이게 오픈 API 형태로 이제 공유가 된다고 하면 만약 128채널에 들어오는 그런 정보들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공유가 될 수 있는지, 워낙 방대해서, 그리고 이제 라이다 센서 형태로 아마 아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한 300m 정도까지는 커버링이 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300m까지 커버링 되는 이런 축적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 실시간으로 이렇게 다른 V2V라든가 VTI로 진행이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제 그 자차만의 어떤 환경에 특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율주행의 환경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소통하게 되는, 분명히 V2V의 환경이나 V2I의 환경이 있고, 또 비콘이 나중에 설치가 되면 거기서 정보도 주고받을 텐데, 이게 실시간적인 거는 아마 지금 발표 내용을 보니까 약간 어렵지 않나. 만약 한다고 하면 한 16채널 정도의 좀 벌크가 작게끔 구성된 데이터 정도는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건 또 신뢰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대안을 수립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쭙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가장 그 과거 자율주행 차량에 이제 사고가 났던 게 뭐 차량 벽체가 반사가 돼서 5인씩 한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동서방향 고속도로도 많고 차로가 많은데 주 야간, 그러니까 출퇴근 시에 이제 역광이라는 게 발생을 해서 운전자뿐만 아니라 카메라 센서 자체도 5인식이 아니라 그걸 기능을 상실하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추해서 추출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로 아마 대체를 하게 돼서 연속성 있는 그런 걸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또한 이제 해당 이 과제에서 충분히 어떻게 좀 진행이 되셨는지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그런 거고, 좀 마지막으로는 이제 말씀이 이미 이거 오픈하겠다, 국가적 사업이고 또 이제 공사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반 공개를 했을 때 과연 그게 전적으로 다 100% 오픈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건 아마 이제 조직 내에서 검토를 고민하실 텐데, 그래도 최소한 필요의 수준을 좀 정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 전 발표자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셋에 대한 구성, 그게 이제 사실은 이미 공개되는 단계면 굉장히 표준화가 돼 있어야 되고, 또는 그 DB에 대한 정의서라든가
또 뭐 그런 것들이 좀 구성이 좀 됐으면 훨씬, 그러니까 사실은 연구자 개발자는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사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추가적인 그러한 내용까지도 뭐 매뉴얼까지는 아니지만 이것에 대한 기본 구성 내용은 개념 컨셉도 마찬가지 해서 해주시면 훨씬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것 몇 가지만 좀 답변 주시면 예. 아마 이해도를 좀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실시간성을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고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데이터를 실시간이 아니라 데이터를 정확하게 구축하는 게 저희가 초점을 맞춰져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배양하는 부분들이 대한 것들을 오히려 챌린지 부분으로 그 연구하신 분들께서 고려를 해주시고 산업에서 적용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을 발전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말하는 건 이제 코다스 플러스 GIS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보면은 차량 관점에서 그러니까 저희 데이터만 셀마의 특징은 뭐냐면 차량의 관점에서만 데이터를 습득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저 300m에도 어차피 교통 표지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교통 표지판이 1포인트, 2포인트밖에 그 카메라로도 디텍션 되지 않고 라이다도 디텍션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용자가 그 데이터셋에서 어느 정도 부분까지 이게 어노테이션해서 데이터를 제공해 줄까라는 부분들에서 사실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GIS라는 그 GT 정보를 가지고 실제 위치 정보와 실제 데이터 정보들을 가지고 카메라로 인식하기는 어렵겠지만 우선은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에 대한 기술의 발전과 또 다른 알고리즘 부분들은 저희 그 학술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산업에 계신 분들께서 좀 더 고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데이터셋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베리피케이션 할 것인가, 검증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는 뭐 많은 부분들에서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5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우리의 데이터가 과연 훌륭한 데이터인가? 라는 우리가 키티 데이터보다 좋은 데이터인가? 아니면 키티 데이터의 알고리즘 성능이 뭐 90% 나오면 우리 데이터를 넣었을 때 90% 나왔을 때 진짜 우리 데이터도 훌륭한 것인가? 아니 뭐 키티 데이터랑 우리랑 그러면 다른 게 없네? 뭐 라는 이런 차별화 포인트도 부분이라든지 더 나은 포인트를 가지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데이터를 구축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펀트를 잡은 건 뭐냐면 경진대회라는 것을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실제 GT 정보만 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 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GT 같은 경우는 GT에 대한 개념은 누가 봐도 이거는 답시다 라는 100명이 물어보면 99명 이상은 이게 답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에어리어, 어노테이션에 대한 레이블 에어리어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셋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저희가 좀 더 저희 데이터가 좀 더 활성화되고 전문가들 분께 피드백을 받고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지? 그러면요 시간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저희 종합 토론 한 번 더 하도록 하고요. 우선 마지막 발표자 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그 조국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 5개 기관이 연구에 참여를 하였고 그 생산기술연구원과 오늘 참여 못한 자동차부품연구원이 같이 있는데 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아까 이 인식기술 DB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건설기술연구원이 고정시설물이죠. 인프라에 대한 DB를 구축했고 생산기술연구원은 그 기준 차량 개발과 더불어서 이동체에 대해서 정확한 값을 DB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연구원,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한국자동차연구원인가 바뀌었는데 자동차 부품 연구원은 그 시나리오 개발, 그러니까 저희가 다양한 교통 환경과 날씨에서의 저희가 어떤 행태를 취하는지에 대한 시나리오 개발 쪽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우선은 마지막 발표로요. 그러면은 이 DB 구축된 DB 중에서 저희 인프라 쪽에서 과연 어떻게 DB를 구축했고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그래서 도로시설 취득 항목 선정 및 DB 구축 방안에 대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지용 수석연구원이 발표를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박재홍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할 주제는 저희가 이제 앞서 발표하신 조국 박사님께서 그 진행형 과제 DB 구축이라든지 고정체 이동체 전반적인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구축한 부분은 이제 과연 자율주행 인식 관점에 있어서 과연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또 어떻게 DB를 구성을 해야 되는지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맞춰서 과제에 대한 내용들은 앞선 발표에서 다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 중심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에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과연 그 도로에 있는 시설물 중에서 어떤 항목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필요한가를 첫 번째 주제로 선정을 했고, 두 번째는 그 선정을 했을 때 과연 그걸 DB로서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차 인식 관점에 있어서 두 가지 부분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이 고정체란 부분이 과연 지도에 있어서의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부분인가, 두 번째는 과연 카메라를 사용해서 카메라에 인식된 그 정보들을 인식해야 될 부분인가를 먼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연구 과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이제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항목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고정 환경을 구축하자는 내용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국토지휘원에서는 지금 정밀도로 지도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크게 이제 2019년에 바뀌긴 했었는데, 저희가 2018년 이전에 과제를 시작해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2018년 이전에 규격서에 나와 있는 정밀도로 지도 규격서에 나와 있는 항목들을 구성해보자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차가 주행하는 차선, 규제선, 정지선이라든지, 그다음 이제 그 도로시설물 교통안전 표지나 노면 횡단 보도, 그다음에 과속 방지턱 이런 부분이 있었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2019년에는 주차 슬롯이라든지 자율주행 지형을 위한 것들은 이제 그 지리원에서 새로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지금 그 고정체 DB 속성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제 교통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기본적으로 지도 부분에서는 이제 국토지리원에서 저런 부분을 구축하고 있지만은, 과연 도로교통장 운전자 또는 각각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그 고정 환경에 대한 인식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을 해야 돼서, 일단 많이 사용되는 설문과 AHP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제 대상으로는 그 저희 구조령에 나와 있는 도로안전시설과 교통안전시설, 횡단 구성을 대상으로 했고, 각각 모든 것을 구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도로안전시설에는 시선 유도시설이라든지 방어 울타리, 과속 방지 시설이 조금 우선순위가 높았고, 좀 관리시설 쪽에서는 신호기 안전 표지, 차선 쪽에 대한 이제 그 응답순위가 높았습니다. 횡단 구성으로 이제 그러니까 보도라고 표현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차 입장에서는 저희가 보도가 연석이나 높이가 유사하기 때문에 일단 연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한 선택된 항목들을 과연 DB를 제공을 해줄 때 어떤 식으로 제공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였습니다. 먼저 큰 분류로서 이제 선 부분에서는 중앙선이라든지 차선, 도로 경계선, 정지선이 꼭 자율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의견이 나왔고, 그 부분들을 이제 시종점과 그다음 이제 각각 어떤 식으로 구축해야 될까. 왜냐하면 이제 차선 같은 경우는 그 객체로 이제 너무 긴 연속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길이로 이제 구축을 해줘야 되냐,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기관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3m 정도 하면은 곡선부에 있어서 잘리는 부분, 그 브로큰되는 부분도 구축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 저희끼리는 일단 이 DB에서는 3m 정도로 이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설물 관련해서는 중앙분리대와 연석, 지주 그리고 이제 과속 방지턱에 대한 수요가 높아서 이 부분에 대한 구축을 했습니다.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중앙분리대나 연석 같은 경우는 이제 기다란 이제 그 시설물이기 때문에 따로 시정점을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규격화 시켜서 3m 단위로 구축을 했고, 지주 시설물 같은 경우는 이제 차가 진행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지주의 가로등 부분을 구축하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율주행 차에서 높이 한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주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구축할 수가 있으나, 특히 지주에서 이제 그 지주 가로등 부분을 구축할 수 없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지주의 이제 위치, 그다음 이제 높이 등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속 방지턱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가장자리 테두리 도하는 방법으로 통해서 이 부분에 이제 과속 방지턱이 있다는 정도의 시설물들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표지 부분은 신호 등화, 교통안전 표지, 도로 표지, 노면 표시, 횡단보도에 대한 구축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다 이제 아까 앞선 말씀드린 슬라이드에서는 다 이제 선형이라고 해서 이제 폴리라인 일자로 그 시점과 종점이 필요한 그 객체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신 슬라이드에서는 다 면형으로서 이제 사각형 또는 렉탱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각각의
점들을 어디서 구성할 것인지, 특히 노면 표시 같은 경우는 이제 화살표의 모양이 직진 표시도 있고 뭐 좌회전 표시도 있고 우회전 표시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지리원 같은 경우는 이제 표시를 할 때 그 좌측 상단에 아무래도 지리원에서 정밀 지도를 구축하는 방안에서는 지도의 입장에서는 그 위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각형 안에 이제 좌측 포인트만 이제 취득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자동차에 주행하는 인식을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은 노면 표시 전체를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저희 연구진에서는 사각형으로 그 4개의 점을 취득하는 방향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그 총 이제 다음과 같은 레이어를 구성을 해서 그 차선과 표시, 그 다음에 정지선, 그 다음에 시선과 면형, 교통안전 표지 등의 이제 시설물들에 대한 내용들을 왼쪽에 있는 테이블 같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저희 연구진에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뭐 지리원이나 이런 데서 연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좌표들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제 타원체와 그다음에 이제 뭐 원점들 그 XY 좌표등을 고려해서 쉐입 파일 형태로 지금 그 시설물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실제로 저희가 구축하는 화면들은 이제 샘플로 지금 몇 개 이제 추출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차선을 이제 추출하는 부분인데, 차선도 이제 연속형으로 된 실선이 있는 반면에 점선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하나하나 그 차선 하나하나를 다 지금 우측에 보시는 쉐입 형태로 X, Y, Z 값을 다 뽑아냈고, 그다음 그 아래 보이시는 테이블대로 지금 아이디를 부여를 해서 각 시설물들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다음 이거 속성들은 무엇인지 지금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슬라이드는 이제 선형에 대해서 이제 시정점이 있는 그 객체였다면, 이번에 이제 면형으로서 사각형으로 이제 추출할 수 있는 방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좌측에 보시면은 그 보통 봤을 때 이제 라이다의 정근들이 깨끗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차가 주행하면서 취득을 하다 보면은 저는 형태들에 있어서 이제 명확히 구분을 할 수 없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이제 자동으로 추출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아무래도 사람이 좀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해서 지금 사각형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보시는 부분은 실제로 라이다에서 이제 도로 이전 표지가 취득된 부분인 거고, 아래에 보시는 그 화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도로 이전 표지가 저쪽에 있다고 지금 사람이 눈이 직접 확인을 해서 다음과 같이 구축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폴리곤 형태로 이렇게 쉐입 파일 형태를 구축했다는 내용이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 이제 각 시설물들을 구축함에 있어서 각각의 중심이 되는 포인트들이 어디 있는지를 또 고민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점들을 따서 이제 구축을 하면 좋겠지만은 각 시설물들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고민을 해보았었고, 이제 우측 위에 보시면 이제 노면 방향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듯이 과연 어느 포인트를 찍어줘야 그 차량에서 데이터를 받았을 때 좀 더 인식을 정확하게 있을까 해서 다음과 같이 차선이나 표지시설, 횡단보도와 같은 시설물들의 기준점을 성정을 하고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취득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확도와 관련이 있는데, 라이다의 모든 점들에 대해서 이제 그 정확도를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비교를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고, 그래서 앞선 슬라이드에서 이제 그 기준점이라는 것을 도로 시설물의 위치로 선정을 했고, 그 실제 위치와 그 다음에 기준 측량을 나가서 그 위치를 비교해봤을 때 그 평가 지표로 RMSE를 선정을 해서 실제 25cm 이내로 들어왔다는 걸 저희가 다 확인해서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정확성을 이제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은 영상의 인식 감정에서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었는데, 실제로 차선에서 이제 시점과 종점을 정했을 때 이제 사람의 진행 방향과 실제 그 북자양, 남자양을 생각해봤을 때 이제 헤딩 값을 그 차량의 움직임과 방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위치 정도를 다 넣었고, 그다음에 롤 피치 헤딩 값들을 다 계산해서 그 데이터 제공할 때 다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과 같이 면형 같은 내용도 중심점과 각 테두리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크기에 대한 내용들도 다 입력해서 지금 저희가 고정체 정보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취득하는 화면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동영상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영상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화면 같은 경우도 이제 차량에서 그 아까 조국 박사가 얘기했던 그
벨로다인 그 라이다에서 취득되고 있는 라이다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지금 다 라이다 정보들이 형성되었을 때 실제로 취득할 수 있는 지금 프로그램을 지금 제공하는데 동영상에서 좀 활성화가 안 돼서 지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5년 과제를 하면서 실제로 구축한 구간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총 4개 구간에서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고정체만 해당되는 내용은 연간 한 3만 개에서 많게는 한 10만 개까지 구축을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연간 한 그 위치는 이제 한양대학교 근처에 경기 테크노파크 근처에 있는 도로들을 시내도로와 그다음에 이제 외곽도로까지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전체로 따지면 한 20만 개 이상의 데이터가 이제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딱 맞추셔가지고요. 생각보다 빨리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마지막 발표자였고요. 박재진 교수님 토론을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좀 혼자 또 이렇게 토론하다 보니까 또 막중하네요. 사실 지금 세 과제 다 자율주행과 연계되는데 중요한 거는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그 도로의 환경 또는 여러 가지 정보들, 결국 DB거든요. 신뢰할 만한 DB를 구축하는 게 결국 이제 우리 요소 기술 중에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각기 DB를 구성하는데 이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단계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제가 좀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설물들을 이제 노면 표시를 포함해서 각종 시설물들은 워낙 객체의 유형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전수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엄청난 방대한 데이터량이 될 거고, 그래서 그거를 결국은 필터링해서 아예 이제 조금 데이터의 그 뭡니까 좀 직접 처리가 좀 있어서 이제 아예 필수적인 거는 매핑이 되겠죠. 근데 이 HD급의 디지털 매핑도 사실은 용량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시범 구간 4군데를 정했다고 하면 그 전체 연장 거리가 얼마 정도 될까요? 도로로 따지면? 지금 연간 20km니까 거리로 연장으로 따지면 80km 정도. 그렇죠. 80km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저렇게 어떤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합당한데 이제 이걸 확장하실 거잖아요. 전수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은 예전에 이제 전임 직장에 고속도로가 편도가 4,000km면 왕복이면 8,000km인데 IC, JC 그리고 이제 지선까지 접촉부까지 다 했더니 거의 한 10,000km대가 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시설물들을 다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물론 자율주행을 전제로 하진 않았지만 미리 저희가 어떻게 뭐 예견한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중에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아니 지침으로 갖고 있는 정규 시설물들이 전체의 40%가 안 됩니다. 그럼 비정규 시설들이 그만큼 많은데 과연 그 비정규 시설을 이렇게 자율주행 시대에 들어오는 시점에 정리를 하는 게 일단 좀 선제적으로 하는 게 우리 데이터의 좀 신뢰 수준도 높아지고 데이터의 그 방대한 양도 줄여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거는 결국 경찰청과 논의해야 되는 부분 같기도 한데 이 학회 차원에서 만약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자율주행 시대 도래 전 이런 정보에 취득하기 직전 단계에 그런 것들은 조금 필터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60%가 넘는 비정규 시설물인데 여전히 지금도 해당 시설물 설치 업체 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개발을 하면 어디엔가 시범 사업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경찰청의 승인 사항보다 각 지자체나 아니면 지방 경찰청에 이렇게 좀 올리고 상신해서 거기서만 승인만 떨어지면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범 사업이 좋았으면 그걸 확장해서 되는데 단방으로 끝나요. 그리고 뽑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시설은 존치를 해요. 그 존치한 게 결국은 60%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박재원 교수님, 박재원 박사님 이 연구 내용도 굉장히 이제 저희가 활발하게 진행돼야 되지만 그것에 필적하려면 그 전에 좀 처리할 거, 빼낼 거. 아마 이제 그건 특정의 어느 한 그 기관의 몫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자율주행의 여러 다부처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 기관에 있는 좀 결정권자들과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특히 우리 교통학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화두로 던져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반복되겠지만 이제 고정환경 취득 자체가 시설물 유형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 80km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환경이 이제 아주 좀 협소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확장이 되면 데이터 DB의 셋이 진짜 그 확장성을 가져야 돼요. 저도 DB를 구성하다 보니까 확장성이 고민 안 되고 하면 이제 그게 한 번씩 어그러지고 그 구성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DB의 설계 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박재홍 박사님도 이런 자료 구성하시면서 DB 설계를 하고 또 확장까지 염두에 두고 그렇게 진행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아까 이미 조국 박사님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확장성이 사업단 내에서 이미 고민이 됐고, 이 사업이 여전히 또 다른 사업으로 연계가 되려면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단이 하면 좋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을 때의 전제는 이미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라든가 어떤 구성에 대한 확장성까지도 고민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오늘 이렇게 발표 3개 듣고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이 우리의 지금 수준을 좀 파악했네요. 그래서 이런 그 기술적인 변모는 상당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고, 그럼 결국은 제도가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법 제도가 정비가 돼서 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 환경을 이렇게 좀 대응할 수 있을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학회차원에서 큰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그 처음부터 발표를 계속 좀 들어주시고 들어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 오철 그 교통학교 편집위원장이시면 한양대학교 교수님께서 사실은 이 발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좀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부탁을 드린 게 발표를 다 들으시고 종합적으로 한번 토론을 말씀을 해주십사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윤덕근 박사님의 그 갑작스러운 부탁을 받고 조금 당황은 했습니다만,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오늘 세 분의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자료, 데이터베이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자율주행 자동차, 자료, 데이터베이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을 자동차 관점이 아니라 교통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이렇게 수집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교통을 위해서 무엇에 쓸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 이제 우리 도로교통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중에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교통 시스템에서는 교통 수단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게 이제 ITS, CITS 그리고 또 자율주행 환경 이렇게 넘어가면서 교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동차가 또 하나의 새로운 자료의 수집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것,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가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라고 한다면, 교통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여러 대의 자동차들이 특정 공간, 특정 시간에서 다 같이 어우러져서 잘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교통기술인데, 그 두 가지 교통기술하고 자율주행 기술이 잘 융합되고 복합되고, 복합이란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합되고 해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사고도 안 나고 교통 정체도 없는 그런 교통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어떤 운영 관리 전략, 제도, 정책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수집되는 여러 가지 기술, 그리고 또 자율주행 자동차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프라에서 생성되는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교통류의 흐름, 운영, 관리를 위해서 바라봐줄 그럴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수집된 그 자동차의 그 거동 자료, 그리고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율주행차 주변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정보,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기존에 있던 교통정보 시스템의 어떤 그 구성 요소를 자료의 수집, 처리, 가공, 제공, 이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봐왔는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로부터 수집되는 자료도 그런 교통정보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본다면
그런 수집, 처리, 가공, 제공에 있어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좀 개발하고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자료들을 잘 활용하면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교통정보 컨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교통정보 컨텐츠가 교통 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운영관리 전략으로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개발하시는 분들하고 교통 기술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런 분들하고 같이 지속적인 협력, 또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상호작용이 계속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교수님께서 정확히 저희 오늘 세션에 대한 어떤 취지를 정확히 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과제를 처음에 수행하는데 5년 동안 하면서도요. 제안서 쓸 때는 잘 몰랐는데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동차 쪽과 저희 또 교통 하는 저희 전문가들이랑 같이 모였을 때 용어 정리부터 정리하는데 1년 이상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각차가 굉장히 많았던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아노테이션이라든지 그라운트루스 굉장히 자동차 쪽에서 굉장히 흔하게 쓰였던 부분인데 저희는 뭐 그걸 레이블링이라든지 정답지라든지 이런 좀 다른 용어부터 쓰기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식에 대한 시설물의 인식에 대한 관점조차도 좀 달랐습니다. 저희 교통 쪽에서는 지도 제작에 사실 좀 포커스를 맞췄다는 게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정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좌표가 중요했던 반면에 자동차 쪽에서는 인식이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돼서 사물을 바라보는 시점이기 때문에 좌표보다는 어떤 자기 시각에 보이는 영역의 관점으로 좀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 또 이런 인식 기술에 대한 접점, 그러니까 서로 시각이 다른 점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는데도 한 2년 이상, 2, 3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서로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도 서로 조금 시각이 다르기도 하지만 그 부분을 이 과제를 통해서 많이 극복을 하고 서로에 대한 좀 이해가 좀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션을 사실 저희가 요청한 이유가 아까 교수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자동차와 어찌 보면은 저희가 앞으로 자율주행차는 교통 또는 자동차 쪽에서 단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이 서로의 어떤 키워드적인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시각차를 조금 더 줄임으로써 어떤 이런 저희가 추구하는 실제 자율주행에 대한 실효성이 그다음에 실용화가 좀 더 빨리 될 수 있기를 하는 바람에서 이 세션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국토정보공사 조국 박사님께 말씀드린 게 아까 이 DB를 활용하려면 저희가 어떻게 절차만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codas.or.kr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 올해 다시 개편이 돼서 전폭적인 개편에서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픈 AP와 IO 같은 부분들을 까지 곁들여서 더 갱신할 예정에 있고요. 중간에 아까 작년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2019년 자율주행 인식기술 경진대회를 개최를 했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인식기술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금이나 뭐 이런 내용이나 이런 측면들이 아주 저희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codas kodas.or.kr에 들어가시면요. 저희가 그동안 구축한 DB를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주변에 관련된 저희 기관들에게도 올해 있을 경진대회 꼭 참여하셔서 저희 교통 쪽에서도 좀 좋은 결과를 내보여달라고 좀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동안에 또 비도 오는 날인데 멀리서 이렇게 참석을 해주시고 또 좋은 발표와 또 좋은 토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저희 그 자율주행 연구회와 한국교통정보공사의 조인트 세션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